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용기 백배 쇼에 오늘은 참 좋은 분을 모셨는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여성 MC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네, 저는 이름은 나란히고요. 2013 나란히? 미스 코리아로 앞으로도 이렇게 MC를 꿈꾸고 있는 나란입니다. 네.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용기 백배니까 많은 분들한테 우리 나란히 MC가 굉장히 용기를 많이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초대한 분 간략하게 소개 좀. 네. 저도 이제 오늘 이 소개할 분을 오늘 이렇게 비로소 알게 돼서 좀 영광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진짜로? 네, 그럼요. 전 서강대학교 교수님이시자 네. 현재 드림파크 21세기 예술경영연구소에서 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네. 와. 마지막으로 뭐였죠? 네. 지금 연극학 박사로 활동 중이신 이동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굉장히 드물다고 하세요. 연극으로 박사를 받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밖에 안 되시는 네. 정말 연극의 우리 한국의 연극의 미래를 지금 짊어지시고 계시고 예전에 백남준 선생님과 많은 왕성한 활동을 네.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네. 좋은 이야기, 용기 백배 되는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초대 올라올 때 뜨거운 박수. 네, 이동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용기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기 100배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캠트킴께서 만드셔서 출연하게 된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며칠 동안 용기가 뭘까 생각을 했어요. 흔히 우리 사회에서 조금 아까 연극학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연극학 공부한다 그랬을 때 저희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배고프다는 이유로. 또 딴 딸하고 남사당 배고 천박한 직업이고 돈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성공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 아버님은 평생 연극 평론도 하시고 글도 많이 쓰시고 연극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셨고 저희 어머님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공연장을 가 계셨던 한 50년 넘게 그래서 대학로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딱 무대 객석에 있으면 모든 배우들이 긴장하는 그러면서 아주 애정어리게 뭐 아버님한테 술이 들어오거나 음식이 들어오면 배우들을 챙겨다 주셨던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사랑했었는데 중학교 때 처음 본 연극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에쿠스라는 작품. 여러분 뭐 요즘도 공연이 되고 있으니까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말에 눈을 찌른 어느 소년의 이야기인데 대사도 너무 심오하고 또 너무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해서 제가 17번을 봤습니다. 중학교 때. 그러면서 결심했어요. 난 연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연극을 보러 다녔고 또 오페라 무슨 무용 이런 장르도 보러 다니면서 우울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왜 우울했냐면 이제 사춘기가 처음 왔을 때 소위 입시지옥이라는 여러분들은 지금 더 힘든 상황에서 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 때도 아주 많이 우울했었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길만 가라 그러고 이 길 가서 남 밟고 올라서서 성적이 많이 나오면 너는 훌륭한 학생이고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폭압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 자유의지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락 음악을 많이 들었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음악도 들었고 뭐 여러분 혹시 요새 응팔 보신 분들 거기 나오는 얘기들이 아마 비슷하게 제 어린 시절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발견한 게 우연히 신동아라는 잡지를 보면서 전 세계 100대 예술가를 이렇게 리스트업 해놓은 걸 봤어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백남준이라는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0대라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술을 랭킹으로 매기겠어요. 근데 어린 저에게는 아니 예술은 이렇게 늘 배고프고 힘들고 보이지 않는 고행스러운 작업인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간 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 저 혼자서 이것저것 들여다보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용기가 생겼죠, 그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롤모델이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닮고 싶다. 이 사람 정말 멋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이제 뭐 연예인들도 있고 요즘 보면 여러 롤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뭐 세종대왕님도 있고 뭐 어렸을 때 배운 근데 내가 찾아낸 백남준이라는 사람은 저한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차곡차곡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대학 때 연극반 활동을 하고 또 연극을 전공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의 반대로 전공을 못했고요. 전 경제학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가 너무 싫어서 학교를 거의 안 다니면서 뭐 산에도 들어가 있다가 방황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연극반에 들어가서 다시 연극의 무대에 섰을 때 어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쾌감, 감동, 또 남들과 소통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는 그럽니다. 그 배우가 대개 연극 좋아하는 사람 다 배우가 꿈이거든요. 저도 배우였었어요. 배우 못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연출한다 그래요. 연출 못하면 교수하고 이제 교수도 못하면 비평한다. 우리 이렇게 자저 섞인 소리 얘기를 하는데 아직 비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까지는 갔는데 너무 배우가 좋았어요. 무대에 서서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한다는 게. 그리고 그때는 정말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남의 역할을 연기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경험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고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연우 무대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은 조금 뮤지컬도 하고 하는데 그 뭐 문성근 씨, 양희경 씨, 그다음에 뭐 강신일 선배 이렇게 송강호 이 친구도 연우 무대 굉장히 많은 배우를 배출했던 좋은 극단입니다. 거기서 제가 일을 하면서 일주일씩 밤도 새보고 무대도 만들어보고 또 어두운 그러니까 무대가 아닌 조명이나 음향 포스터 붙이고 다니고 뭐 이런 험한 일들을 하면서 정말 연극에 대한 사랑에 빠졌어요. 용기 100배 있었죠. 그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대 앞에 포스터 이렇게 붙이고 광대처럼 나가서 이거 보러 오세요 하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엄청 강해지더라고요. 나는 세상을 바꾸는 예술을 하고 있다. 나는 세상의 아름다운 걸 전하고 세상에게 꼭 해야 될 얘기를 최전선 아방가르드로서 앞에 서서 용기 있게 얘기하는 선지자다. 뭐 이런 식의 그 당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연극만 하다 보니까 너무 질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작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영어 공부해가지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에 가서 26살 때 갔죠. 가서 8년 동안 공부해서 소위 연극학 박사라는 걸 했는데 전혀 박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가서 연극하고 싶었거든요. 석사만 하고 극단에 들어가서 계속 좀 작품 활동을 했어요. 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미국 극단에서 석사라고 하니까 배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건 박사까지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남들이 이제 웃더라고요. 외국 학생이 한국 사람은 저 처음이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에 처음이었고 박사 과정 들어간 게 처음이었고 아시아 학생이 2명 정도 있었는데 25% 정도밖에 박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평균 12년이 걸리고요, 박사하는데 25%밖에 못한다는 건 백인 애들 3명을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도 못하죠. 제가 무슨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굉장히 답이 안 나오는 게임이었는데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이제 제가 저희 그냥 커리어를 적어놓은 건데 뭐 사회적인 커리어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열정을 가지고 막 덤비다 보니까 2-3시간밖에 안 잤던 것 같아요. 진짜 8년 동안.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서를 읽어도 뭐 이게 해석이 됩니까? 남들보다 10배를 공부해야 되고 우리 켄트도 하버드를 나왔지만은 공부를 한다는 게 내가 좋아서 공부했으니까 아마 저 친구가 그 좋은 대학을 갔을 거예요. 좋아하지 않은 건 절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막 절망하고 그때는 좌절하고 하다가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웠던 게 뭐냐면 제 나이 또래만 해도 그렇게 유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재밌게도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한국 사람이 없었고 멸시를 받았어요. 대한민국에도 연극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꼭 하고 싶어서 그때부터는 여름방학 때 나와가지고 맨 처음엔 굉장히 멋진 그 연출가가 되고 싶어서 전 사회극에 관심이 많았어요. 세상을 바꾸는 연극, Theater for Social Change 이런 쪽인데 그런 쪽을 하고 저희 시대는 또 화염병을 던지고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군부 독자의 시대였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서의 연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도서관에서 기숙사로 오다가 한 7살 정도 된 어린아이, 한국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반가웠죠. 그래서 안녕 하고 그랬는데 얘가 날 딱 쳐다보는 눈빛이 한 번도 어떻게 어린아이의 눈에서 이런 눈빛이 나오지? 그 아이가 손을 잡고 하는 엄마는 금발의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입양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는 후배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니? 했더니 미네소타가 전 세계에서 입양인이 제일 많은 지역이다. 한국 학교에 가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가서 맨 처음에 연민의 감정이었죠. 이 아이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저를 만지고 그때 이제 충격적인 얘기가 뭐였냐 후배가 왜 그 아이가 날 그런 눈빛을 바라봤을까? 자기를 버린 아버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가슴이 좀 답답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연극이니까 이 아이들하고 연극을 하자. 그래서 제가 탈춤도 좀 가르치고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연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큐멘터리를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700시간 정도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찍다가 중간에 포기한 게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다큐를 못 찍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아픈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피곡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내가 가르쳤던 세 아이의 얘기인데 그래서 탈춤 내면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Mask Dance Journey Within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극단을 만들어서 제가 공연을 했습니다. 처음 에이시안 아메리칸 디어로그에서 만들어서 지금도 그 극단이 존재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가장 성공한 에이시아 극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극단입니다.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길게 드리냐면 공부를 하겠다는 열정만 가지고 가서 연극을 공부하던 저한테 인생이 뭔지를 가르쳐준 순간이었어요. 제가 30 무렵이 되었을 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연출가가 되어야지 하는 아주 피상적인 꿈만 가지고 있다가 연극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원대한 꿈, 화염병을 던져서 안 바뀌는 세상을 왜? 연극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큰 상을 좀 받았어요. 그때 신문에 전통 인터뷰도 실리고 그 작품 연출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작품 하셨어요? 하는데 저는 연극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연극을 했는데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 사람의 마음, 가치관, value judgment를 바꾸는 예술이라는 걸 처음 이 작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 아이들하고 입양인 캠프도 조직하고 여름에 저 3개월은 무조건 전국을 다니면서 입양인 캠프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8년 동안 공부를 했고 4년 동안은 제가 스미스 칼리지하고 하버드에서 교수를 했는데 여름 내내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재능 기부를 해서 이 아이들 만난 이유는 이 아이들이 저에게 엄청난 용기를 줬기 때문이에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나는 내가 소위 박사고 교수고 이런 사회적 타이틀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사실 삶은 서로의 눈빛을 보아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는 것, 껴안아주는 것, 이런 것이라는 걸 저한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었고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계속 작업을 하면서 연극의 역할을 다시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드라마 테라피, 연극 치유, 예술 치유, 통합 예술 치유 이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뭐 예술경 전문가라고 써놨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 띠어러 무라는 극단이 바로 제가 만든 에이시안 아메리칸 띠어러 중부 지역의 최초의 아시아계 극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시어터 드림이라고 청담동에 극장을 하나 인수해서 작품을 했었고요. 극단 얘기, 아트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다음에 연우 무대, 브로딩 아트 센터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예술 경영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왜 관심을 가졌냐. 너무 열악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도 독서실에서 돌아가신 우리 배우. 그러니까 예술을 한다는 게 이 땅에서 이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경제적 궁핍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그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아나운서를 하시든지 뭐 영화를 하시든지 무슨 어떤 직종이 있더라도 이런 엔터테인먼트 분야나 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너무 만연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국대학교를 맨 처음 영문학과 교수로 오면서 예술경영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지금 20년이 넘은 21세기 예술경영연구소입니다. 그 다음에 연극 전공 교수로서 서강대, 단국대, 스미스 칼리지, 그 다음에 하버드대학에서 가르쳤고요. 하버드대학은 한국학 연구소에서 그 포스트닥터럴 펠로우를 했습니다. 연구 교수 같은 건데요. 그 제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이게 300대 1, 400대 1의 경쟁이었거든요. 동양에서 온 학생이 그 경쟁을 뚫고 교수가 된다는 게 특히 이제 교수 어플라이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했는데 저는 그때 ABD, 그러니까 논문이 안 끝난 상태였는데 나중에 이제 교수님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인터뷰를 굉장히 잘했대요, 제가. 왜 연극을 하고 뭘 가르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운이 좋게 굉장히 좋은, 스미스 칼리지는 뭐 미국의 여자 대통령들을 배출한 굉장히 좋은 명문 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아트 앤 테크놀로지 연구소, 21세기 예술 경영 연구소, 지금은 드림파크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랩, 또 연구소 같이 하고 있는 게 문화 컨텐츠 전문가다. 왜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 우리가 천시받고 예술이 사람들의 삶 속에 필수적인 요소가 못 되고 그냥 시간 있을 때 영화 보러 가고 시간 있을 때 초대권 생기면 연극 보러 가고 이런 문화가 어디서 생겼을까? 이게 바로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토리, 내 삶의 스토리를 나누고 또 내가 아는 얘기를 공감하고 지지해주고 이런 부분의 문화가 너무 약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집중해서 일을 했었고요. 또 교육 콘텐츠는 뭐 교과부에서 수도권 창의인성 교육센터. 여러분 창의인성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계속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쪽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거점 센터 제가 맡아서 했었고 또 디질로고 창조학교는 이제 이어령 선생님하고 교육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 입시 위주에서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해서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제가 액티브 멘토로 활동을 했었었고 서강대 지식융합학부라는 거는 서강대에서 미래의 학문이 뭐가 될 거냐는 걸 총장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이종욱 총장님께서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는 쪽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러셔서 제가 그 연구소를 만들어서 5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고 공부를 해가지고 아마 21세기 학문은 아트 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적절한 학문일 것 같다 그래서 지식융합학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수능을 안 보고 아이들을 뽑고 하는. 근데 뭐 과가 시작하자마자 수능도 안 봤는데 서강대 탑이 됐어요.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람있게 일을 했고요. 또 하계대학도 제가 아트 앤 테크놀로지 쪽으로 만들어서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공도 만들어서 했었고 이렇게 이제 교육 콘텐츠 일을 하다가 공연 연출가로서 이제 제 인생을 바꾼 공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호랑이는 살아있다 지금 Tiger Lives Today 백남준 선생을 만났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 선생님을 뵙고 쭉 같이 작업을 하면서 2006년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동안 10년 정도 선생님하고 작업을 했는데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용기를 주셨고 또 제가 어떤 걸 배웠는지 오늘 좀 얘기하는 게 주 강의 제목인데 그다음에 뭐 디질로그 뮤지컬도 만들어보고 서울 레인보우라는 4D 퍼포먼스 멀티미디어 뭐 보자기 이런 식으로 뭐 얼마 전에 영화 연평해전 이것도 제가 프로듀스하는데 도움을 줬고 지금은 이제 제가 로보틱 퍼포먼스랑 드론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제 문명 여러분 요즘에 뭐 이세돌 그 구단하고 알파고 얘기가 장안의 화제잖아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어떻게 휴머나이즈 테크놀로지를 실현하고 살 수 있느냐 백남준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 관한 공연과 컨텐츠 지금 계속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 이벤트를 기획해서 제가
아셈 총회 뭐 월드컵, 도시 엑스포 이런데 총감독을 하고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이쪽을 기획하는 일도 했었었고요. 그러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마지막에는 예술치유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하고 학부모를 같이 모아서 통합예술치유를 5박 6일 동안 캠프를 1년 동안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입양인 정체성 프로그램, 드라마, 심리치유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제 인생 후반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용기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용기라는 건 그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 만남이 있고 소통이 있고 교류가 있을 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 따뜻한 눈길이나 손길 그다음에 안아주는 거 이렇게 내가 나로서 그냥 명함 없이 인정받을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면 우리는 용기에 대해서 별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사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은가. 자, 백남 선생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백 선생님은 이게 이제 포스터입니다. 그때 제가 만들었던 DMZ 지천이라는 작품의 포스터. 굉장히 어려웠던 작품이에요. 왜 어려웠었냐면 저는 그때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백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거 하시면 어떨까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문익환 선생님의 시집을 가지고 갔고요. 대한민국의 이산가족이 몇 명인지 아세요?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선생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면 우리 대부분의 가족은 한 다리만 건너면 이산가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산가족의 얘기, 분단의 얘기,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1999년 2월에 선생님 동의서 이렇게 써주시고 작품을 기획을 했는데 이때 제가 이제 첫 중학교 때 본 백남 선생님 이제 실제로 계약을 한 백남 선생님 요 타이밍에 선생님이 이제 쓰러지셨거든요. 에스프레소 2잔을 강한 걸 드시고 혼자 늘 자유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백남 선생님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랬는데 부모님의 뜻을 거슬렀어요. 그래서 학비를 지원을 못 받게 되고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정말 고학을 하시면서 본인의 예술 세계를 아주 처절하게 아주 만들어내신 그런 가난과 그 고통을 견뎌내신 분이었다는 것. 그다음에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진 분이셨죠. 왜냐하면 음악을 좋아했고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집에서 이제 경영을 하라 그러셨으니까. 두 번째, 그 쓰러지시고 나서 반신불수가 되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포기하지 않으신 게 뭐냐면 그 용기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작품,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끝까지 내가 하고 가겠다는 그런 용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었고 이 선생님께서 그때 사실은 저랑 뭐 너무 흥분하셔갖고 뭐 경주도 하자 그러고 막 이러셨는데 그 끓어오르는 열정 어떤 내가 그 예술적으로 나를 흥분시킬 수 있는 소재가 있을 때 물불을 가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하인드에는 뭐가 있냐? 백남 선생님은 세계적인 예술가시잖아요. 가난하셨어요. 왜 가난했을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뉴욕의 멀서 스트리트에 큰 아파트도 있었고 작업실이 3-4개 있었는데 모든 돈을 다 작업에서만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돈을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때 놀랐던 게 아마 제가 백남 선생님한테 제일 큰 돈을 들이고 작품을 한 사람일 겁니다. 백 선생님이 가장 큰 작품이 경매된 게 아마 7억인가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때 10억을 드렸어요. 왜 드렸냐면 구겐하임에서 백남준 특별전을 기획을 했는데 돈이 없어졌어요. 전 몰랐습니다. 이런 초대를 했을 때 돈을 내야 되는지 작가가 6억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석 큐레이터인 존 헤너트가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게 구겐하임, 모마, 그다음에 그 위트니 이렇게 메이저 뮤지엄에 살아있을 때 다 그 리트로 퍼스펙티브 한다는 건 굉장히 예술가로서는 영광인데 돈이 없어 못 하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드렸어요 이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됐는데 뭐 그 조수들 월급도 못 주시고 뭐 이런 상황이 빈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 작품 파시면 돈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분도 비즈니스맨 기질도 있으셨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셔서 그냥 예술가적인 기질만 아니라 사실은 돈을 벌 줄 아시는 분이었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오셨을 때 뮤지엄 만들어 드리겠다고 선생님이 과감하게 그러셨거든요. 소니보다 더 좋은 TV를 만드세요. 그게 삼성이 할 일입니다. 기계가 있었죠. 정주영 회장님이 이거 돈을 이제 24억을 제가 현대에서 받았습니다. 현대에서 받았더니 현대에서 이제 저한테 정주영 회장님이 솥대를 몰고 방북한 장면을 넣어줄 수 없겠냐고 간곡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예술가한테는 얘기했어. 뭐 말이 안 되는 정치적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 그 장면이 이제 뭉클했었거든요. 어릴 때 소파라서 집 나와서 왔는데 내가 솥대를 몰고 다시 북한에 간다? 이건 거의 퍼포먼스 아트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냥 가볍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거 아시죠? 그랬더니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예술가적인 행동 아닙니까? 기업가가 아니라 전대미면의 퍼포먼스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맞아, 그 친구 멋진 친구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꼭지 하나 넣어주시죠. 그래서 넣어주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남들한테 욕먹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스폰서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분이셨다는 거죠. 본인의 어떤 작업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때 위임장을 뵙고 이제 이 작품을 제가 같이 하게 됐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 밀레니엄 생방송 2002대 이게 세계 87개국의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때 올림픽이 한 70몇 개국 생중계될 텐데 전 세계 72시간 동안 해가 처음 뜬 날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생중계가 된 거예요. 굉장히 역사적인 BBC하고 PBS가 오가나이즈해서 만든. 그래서 저희는 이제 30분의 시간을 배속을 받아서 이 작품을 전 세계에 송출했었는데 굉장히 선생님이 뭐 위성 방송도 하셨고 여러 가지 하셨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제 어떻게 작품을 구성하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맨 처음엔 선생님이 늘 주창하셨던 Humanized Technology for Mutual Living in Harmony, 상생을 위한 인간화된 기술이다. 지금 이제 알파고 얘기로 계속 얘기가 되는 어떻게 인간화된 기술을 만드는, 이 기술하고 친구가 될 수 있냐, 기술은 무서워하지 않고 또 기술에 경도되지 않고 늘 주창하셨죠. 뭐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란 말도 백남 선생님이 처음 쓰셨고, 두 번째는 이런 단절을 시킴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으로 극복해야 되느냐는 얘기. 그래서 선생님은 밀레니엄 비디오 치킨 굿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하셨고, 생태 낙원 DMZ, 단절의 공간이 아니라 낙원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게 리비도 이천하고 연결되는 살아 숨쉬는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이제 호랑이가 나옵니다. 이 호랑이는 맨 처음에 선생님은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이 DMZ에서 막 춤추고 파티하고 이런 식의 걸 꿈꾸셨어요. 굉장히 좀 과격한 컨셉이셨죠. 나체로 다 올라가갖고 그 낡은 기계 문명의 그 중고차들 위해서 춤을 추자. 뉴욕하고 동시에. 뭐 굉장히 멋진 생각이긴 하지만 사실 비현실적이죠, 약간은.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슬슬 얘기를 하면서 풀다가 그 김일성이 체제선전용으로 만든 호랑이가 사자를 물어뜯어 죽이는 비디오의 얘기를 들으셔서 저한테 그걸 구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보시더니 6살 때 이분이 금강산에 온 가족하고 놀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한테 한국은 금강산인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래서 금강의 살을 갖다 노래를 늘 부르셨고, 그래서 백두산 호랑이라고 자칭했던 김일성처럼 나는 금강산 호랑이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랑이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 중에 제가 갖고 있었던 민화들, 특히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이걸 한번 써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목이 타이거 리브스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인의 기상, 국수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한국인은 담대하자는 거죠.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늘 하시던 얘기가 우리 유목민이다. 말 타고 다녔는데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맨날 싸움만 하니까 이상하게 요즘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또 당파 싸움 한 것처럼 사람들이 머리만 갖고 자꾸 싸움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린 말 타고 밖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유명한 그 석학도 나오고 훌륭한 비즈니스맨도 나오고 하는데 너무 좁은 땅덩어리에서 좁게 살지 말자는 얘기를 늘 하셨고, 그래서 유목민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유목민의 특징이 뭡니까?
자연을 읽을 줄 알아요. 자연과 같이 살 수 있어요. 별의 움직임, 바람의 결까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DNA에 박혀있는 그 담대함, 호방함 이런 것들을 되살려야 된다. 이게 밀레니엄의 메시지, 호랑이는 살아있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동대문 시장의 역동성이라든지 우리가 왜 골프를 잘 치고 무슨 피아노를 잘 치고 손재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것들도 동양 민족 중에서도 가장 담대하고 호방한 민족이죠, 저희가. 왜 이런 기상을 우리가 되살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호랑이는 살아있다가 됐고 금강에 살이랬다는 염원을 그 안에 시를 적고 마지막에 단절에 철조망을 불태워버리는. 그러면서 질문하셨어요. 지금 호랑이들이 있어, 한국에? 저한테. 지금 호랑이들 한국에 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멸종됐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얘기는 그 농담이었고 실제 그 호랑이는 너는 호랑이냐고 저한테 이제 당신 교수라는 직업이 뭔지 아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평생 한 곳에서만 하셨어요, 교수를. 강의 특강 한 번만 한 디셀도르프 콘스트 아카데미라고 독일에 있는. 이 교수직 그만둬. 교수는 개목걸이야. 월급을 받게 되는 순간 예술가는 망해. 가난하고 고독하고 무관심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교육이라는 건 위대한 일이고 남을 가르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은 교수가 아니야. 예술에 힘들더라도.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참 고마운 말씀을 저한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희 아이가 아픈 바람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1년 동안 우리 아이들만 돌보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러면서 지내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기회를 저한테 주신 분, 용기 있게 교수직을 내려놓게 해주신 분이시죠. 자, 지금의 호랑이가 누가 있냐는 얘기가 바로 내가 담고 싶은 얘기다. 대한민국의 호랑이가 어디 있냐는 거죠. 다 순치된 양들만 살고 있다.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용기 백배라는 게 그 담대하다는 것, 그 다음에 호연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삶에서 중요한데 남들 눈치 보는 사람들만 지금 키우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드셨는데 이거 비디오 잠깐만, 비디오는 지금 말고, 네, 이게 방송 뭐 컨셉이고 그 다음에 뭐 진도시킨 곳 LA, 이거 이제 제가 찍은 장면입니다. 그 박병천 선생님 모시고 다니면서 LA 뮤지엄에서 했던 걸 제가 카메라로 찍은 선생님이 너무 좋으시다고 이 작품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리비도, 에코센터를 만들겠다는 컨셉들, 이런 부분도 제가 그냥 쭉쭉 넘어가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세종문화회관에 가보시면 지금 첼로랑 월급이라는 큰 작품이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때 만들어진 작품이고 제가 기증을 한 작품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첫 장면에 타이거 리브스에서 이게 지금 호랑이에요. 호랑이를 직접 그리시는 장면. 그 다음에 이렇게 컨셉 스케치를 하셨어요. 맨 처음에 코끼리, 얼룩말, 기린, 나비. 이때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 뵈러 가면 항상 노자장자를 읽고 계셨는데 특히 노자를 좋아하셨어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노자가 짧고 좋은 책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자연과 합일되는 것이 인간에게서 얼마나 소중한지.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굉장히 유머러스 하셨어요. 톡톡 튀는 유머가 아주 대단하셨는데 독살 유머. 또 하나의 특징은 언제까지나 소년이셨습니다. 그 소년일 수 있는 용기. 그렇게 권위 있는 자리에 오르셔서도 늘 뭐 말도 안 되게 어린애스러운 농담을 자주 하셨어요. 비빔밥을 좋아하셨는데 먹으러 가서 얼마나 짓궂은 농담을 많이 하시고 또 늘 본인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것을 여러 사람인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게 참 용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건 이제 원래 그 스트로크가 오셔가지고 반신을 못 쓰시니까 이렇게 그리신 거잖아요. 치료용으로 그리시다가 어린애처럼 이런 동물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컨셉을 잡아 나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호랑이를 그리셨고 정말 잘 그리셨죠, 호랑이. 그죠? 누구나 그릴 수 있는 이렇게 호랑이를 아주 단순하게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가지고 민어랑 같이 합쳐서 금강산 컨셉 스케치를 하셔가지고 직접 공연을 하셨어요. 이제 이게 또 역사적인 부분인데 선생님이
사실 말도 어눌하게 하시는 상태고 윌체어에 타고 계신데 내가 꼭 금강의 살을 갖다 무대에서 불러야 되겠다. 누구랑 같이 부르느냐? 비티엘로라는 오페라 가수랑 부르는데 이 오페라는 샤우팅 오페라라고 알람 소리를 내는 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정장을 입은 이 친구가 삐바 삐바 삐띠띠띠 우에 차 알람 소리를 내고 백남 선생님은 금강의 살을 이거를 계속 허밍해서 목청껏 부르시는. 그러니까 내가 금강에 살고 싶어 하는데 소위 우리를 둘러싼 여러 열강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눈물 났어요. 전 이 장면 선생님 공연하실 때 웃으시면서 공연하셨지만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지짐 같은 것이, 그래서 예술의 힘이 바로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고 경제 문화를 얘기할 때 하지 못하는 걸 예술은 팍 사람 가슴 속으로 이렇게 치밀어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 이런 걸 배웠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소주 철조망하고 타이거 립스투데이 해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그 카메라 크레딧하고 뭐 만든 분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네 명의 조수들이 전부 다, 이 중에서 제가 이걸 리스트업을 해놓은 건 조승호라는 작가,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요. 한국 분이신데 잘 안 알려져 있죠. 백선생님이 가장 아끼셨던 비디오 아티스트 작가입니다. 제 카메라도 쓰셨기 때문에 제 이름도 넣어주셨고 제가 프로듀스를 했다는 것. 이게 이제 2000년 1월 1일 날 전 세계 87개국에 선중계됐던 그런 영상이에요. 인증각 가설 무대에서 이 첼로, 서양을 상징하는 첼로, 동양을 상징하는 월금이 무대로 미끄러져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작품이 열어지게 됐었고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정말 수많은 작업을 했는데 내가 만든 작품 중에서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그런 작품입니다. 밑에 이제 뭐 한국인의 민간 신앙이며 전통적인 마스코트인 호랑이는 21세기 한국인의 기상과 미래 지표로 설정된다. 역사적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반만년 동안 굳건히 사냐를 누비며 생존해온 호랑이의 기상과 강인한 생명력은 내일을 열어가야 할 한국인의 미래상이다. 그래서 백남주는 이러한 내용을 비디오 이미지로 제작하여 오늘의 대중 문화와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을 넣고요. 선생님 초기 작품부터 그때 1999년도에 새로 만든 작품까지를 다 집어넣어갖고 만드신, 이 장면이 이제 호랑이 컨셉 스케치하는 장면입니다. 금강산 호랑이라고 이렇게 쓰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렸던 민화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재구성하셔가지고 굉장히 조형적으로 뛰어나죠, 우리의 민화가. 이게 이제 실제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는 장면을 편집을 하셔서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소지 철조망, 철조망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얼음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식의 이미지들이고요. 천년의 어떤 인류의 여러 가지 억압과 독재와 고난이라는 이런 한을 직긴굿으로 풀어주자 해서 이제 중간에 진도 직긴굿의 장면이 들어가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샤우팅 오페라라는 시리입니다. 본인이 직접 연주를 하시는 거고요. 금강산, 크레용으로 금강산을 그리시고, 금강의 살을 낳다 금강의
저렇게 웃으면서 재미있게 노래를 불러주는데 저는 왜 이렇게 처연한지 그때 샬롯 모어맨이라는 줄리아드 음대그 첼리스트랑 지금 공연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었죠. 백남준 선생님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었던 백남준 선생님은 음악을 해방시킨 분이십니다. 지금 저 피아노를 끌고 가는 저게 음악이다. 그러니까 음악을 소리의 영역으로 해방시키신 분이시죠. 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 백 선생님의 어떤 어린애 같은 순진무감 제가 말씀드렸던 또 어린애같이 모든 어떤 사회적인 타이틀이나 사회적인 권위를 버렸을 때 생기는 용기,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평생 간직하고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하고 작업을 하면서 이 이후에도 뭐 아셈 총회 월드컵 이런 작업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소위 앤디 워홀 같은 현대미술 작가들 갤러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미술은 갤러리가 굉장히 상업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작가들을 만들어내서 돈을 올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작가의 작품 가격을 올리는데 백선생 작품은 앤디 워홀 작품의 300분의 1이에요 지금.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세속적인 명예나 권력에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게 쉬운 일일까요 과연? 백 선생님 제가 처음 찾아뵀을 때 밀레니엄 프로젝트 하자는 프로젝트 프로포절이 600개가 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팩스로만 그때 받으셨는데 제가 봤거든요. 직접. 근데 제 걸 고르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더 많은 돈과 명예와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작품을 할 수 있는 오퍼는 많았는데 나한테 도전을 준 작품. 내가 몰랐던 내가 한국인으로서 느꼈던 감정을 뭔가 이렇게 짠하게 울렸던 그런 기획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로 선생님께서는 늘 웃으면서 나 한국 사람 아니야. 나는 코스모폴리탄이야. 나는 세계를 무게로 뛰는 예술가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아프시고 나서는 계속 한국만을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저랑 얘기가 끝나고 제가 이제 딱 갈 때가 되면 갑자기 신세사이저 앞에 앉으셔가지고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고향의 봄 같은 거. 뭐 저 금강에서 옛날에 가곡들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거. 가지 말라고. 외로우셨던 거죠. 본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식이 없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끄집어내서 만든 작품이 이제 이 호랑이는 살아있던데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한 인간이 이제 희로애락이라는 걸 겪으면서 어떤 통과를 거쳐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많은 고난들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나 열심히 했는데 너무 억울해. 이 사회는 왜 예술을 알아주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 참 못했는데 왜 나보다 더 잘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저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50대 중반 전까지. 늘 불만이었고 분노했고 뭔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게 제 전계 삶이었다면 선생님은 저한테 무슨 용기를 주셨냐면 그냥 받아들여라. 내가 바라보는 세상,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는 누가 뭐라 그러든 그거는 다 번외의 얘기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처럼 들리시지만 실제로 선생님은 그런 용기를 가졌던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박물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무슨 작품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명예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돈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올가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마지막엔 백선생을 모셨고 휠체어를 몰고 다녔던 그 간호원 친구가 굉장히 많은 돈을 선생님한테 훔쳤어요. 그래서 가난해지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게 이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상황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웃으셨어요. 왜냐하면 소풍 갔다 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 천상병 시인 얘기처럼 인생 그냥 소풍 갔다 오는 건데 그 에스프레소도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혈압이 높으시고 추운 겨울날에 패탄 푸드를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도 에스프레소 2잔 마시고 딱 쓰러지신 거예요. 이걸 무모하다고 볼 거냐? 너무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산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자유롭고 용기 있게 산 분이라고 얘기를 할 거냐는 저희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본 백남 선생님은 그 어린애 같은 미소를 잃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절대로 굽히지 않았던 본인간의 아주 단단한 그 진리에 대한 믿음, 예술로 진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자유분방함, 누구한테도 기죽지 않고 얘기할 수 있던 자유분방함, 이런 것들이 아마 서양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백남준이 있게 하지 않았나. 백남준 선생님 옆에 있던 친구분들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머스 커닝햄이나 존 케이지 이런 분들하고 기계가 너무 당당하셔서 이 젊은 청년 백남준은 플럭서스에서 뭐 맨 처음에 관객석으로 와서 넥타이를 잘라버렸잖아요. 이런 식의 행동들. 그 다음에 본인이 피 흘리는 걸 갖다 작품을 하게 됐고 굉장히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그 호연지기가 강하셨던 분이에요. 용기죠.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거를 보여주고 표현해내고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이 저는 백 선생님이 저 자리에 서서 우리들의 오늘 많은 사람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의 그 핵심은 용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끄집어내는 것이다.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수만 년 동안 이어진 DNA 속에, 특히 한국인의 호랑이라는 그 기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끄집어내다 보면 내 DNA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남이 준 DNA만 보고 살아요. 명함, 공부 얼마나 하는데, 집 어디 살아, 아버지 뭐 하시니, 학교 어디 나왔니, 이런 사회적 명함을 나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건 사회적 명함에 따릅니다. 내가 내 몸 안에 우주가 있다는 것, 내 몸 안에 우주가 숨쉬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이 우주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 이 공기 속에, 이 에너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영혼들, 진실을 향한 갈망들, 예술 작업들이 이 공기 속에 떠다니고 있다는 것, 그걸 내가 호흡하고 살고 감사하며 살면서 내가 그 조그만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이 우주의 에너지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 모두는 용기 100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용기를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여러분 DNA 속에 숨어있는 용기를 찾아내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